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넘게 침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제대로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수시간 동안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건지, 왜 격추를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그리고 북한은 왜 자꾸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지 궁금증이 큽니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 무인기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우리 영공을 침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였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하였으며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NSC는 열리지 않았고 대피 문자도 공습 경보도 없었습니다. 군은 단 한 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의 피도 정도껏 하십시오. 네,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습니다. 무인기 5대가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제 상황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합참이 지금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북한 무인기 4대가 김포와 강화 일대에서 교란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4대는 우리 군의 이 눈길을 돌리는 데 쓰였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무인기 한 대가 파주, 민간인 거주 지역을 지나서 서울 북부, 은평까지 간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횡성에서 이 KA-1 경비행기를 띄웠습니다만 그 사고가 나면서 또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죠. 다 비행기 조종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만 그 출동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드론 무인기 한 대를 추적을 했습니다만 100여 발을 쐈는데도 놓친 겁니다. 파괴가 되지도 않았고요. 격추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냥 북으로 갔다는 게 지금까지의 발표입니다.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서 추격을 했습니다만 민간인 피해, 민가가 있어서 그 피해를 우려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추에는 실패했고요. 근데 이게 5시간 이상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드론이 무인기가 왔는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실까지 왔었다, 용산까지 왔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군에서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문성무 장관 오늘 나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정말 뭐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우리 영공이 뚫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5년 전에 북한 무인기가 이제 추락된 무인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네네. 그것이 사전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할 때부터 우리가 포착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백주 대낮에 우리가 탐지하는 그 탐지 범위 내에서 예. 영공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예.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군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탐지는 했지만 네. 그리고 추적을 했지만 예. 격추를 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 전투기, 그다음에 헬기, 경공격기, 기타 우리의 지상자산까지 동원을 해서 했지만 격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민간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군의 이의가 있지만 오늘 이제 합참 발표에 따르면 네.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질 못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네네. 앞으로 다시
정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7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500km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기계 고장으로 그냥 떨어진 거를 저희 수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왔다가 갔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참에서는요. 지난번까지는 탐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넘어오는 순간부터 탐지해서 추적했고 그 뭐 격추는 못 시켰지만 그걸 따라가면서 이게 볼 수 있었던 그거 정도로도 굉장히 우리가 대응을 잘한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다만 합참에서는 격추 실패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과거에도 적무인기 도발 시 탐지 식별조차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적무인기를 탐지 추적하였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어제 MDL 이북으로 정찰 자산을 운영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찰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예, 자, 저 해명이 나왔습니다. 자, 송 부부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군 해명도 네. 우리가 탐지는 했다. 그동안 예. 5차례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뭐 연료가 떨어지거나 해서 추락해서 우리가 알아냈던 것이고, 여기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탐지를 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고 과거와는 달랐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당에서도 계속 탐지를 한 것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탐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추적을 하고 격추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추적이 좀 확실하게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연평구까지 왔다는 한 대가 이 용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지금 말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거든요. 왔다는 말도 있고 못 왔다는 네. 말도 있고, 또 나머지 4대 교란 비행을 했다는 4대가 탐지는 했지만은 마지막에 추적을 하면서 레이더상에서 강화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대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네. 추적을 했는지 이것도 지금 그 추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탐지만 했으면은 예. 탐지 이후의 단계가 착착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네. 그 탐지 이후의 단계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정찰 무인기라서 그렇지 화학 무기를 실었거나 네. 아니면 공격용이면 물론 더 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군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고영한 본장님 나오셨는데요. 북한이 지금 대남 도발의 양상이 좀 더 뭐랄까 노골적이고 과격화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요? 이게 이제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후계자 시절에 2010년도에 연평도 천안함 사건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정전 휴전 이후에 우리 영토에 대한 포사격을 한 것이 후계자 시절 2010년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아주 대담성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담성을 지나서 아주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은 뭐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이나 북한의 장사정 포에 대한 어떤 대비 체제는 해왔지만, 네. 요즘 레이더에 보이면 거의 새만하게 보인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무인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좀 허술했던 것 같고,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014년이나 17년도에 발견된 것도 다 예. 고장나서 떨어진 거거든요. 예.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이번 무인기 같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무인기나 드론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북한이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정말 엔진 같은 거랑은 정말 40-50년대 엔진 같은 예. 걸 하는데 우리가 최신 장비로 그걸 잡지 못하는데 네.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예. 이번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 정말 심각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 군에 포착된 무인기 한 2m 이하의 소형 무인기였다고 합니다. 제 키보다가 이제 조금 더 큰 그런 소형 무인기인데 이게 이제 한 100km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추적해서 쏘려면은 레이더에 딱 잡히면 좋은데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자동 사격이라든지 뭐 자동 추적해서
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총소사를 한다든지 그 육안으로 보고 이제 뭐 수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맞추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 장군님 그렇습니까 이게? 예, 실제 방금 합참 공보실장이 설명한 바에 예. 따르면은 추적이 처음에는 됐는데 탐지가 됐고 이후 추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추적이 된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이 잠시 사라졌다가 예. 또 포착이 됐다가 네. 사라졌다 포착되는데 포착되는 순간 쏠라 그러면 또 민가 가까이 있게 되고 예. 결국 우리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낙탄에 의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작전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 정도, 앵커님 키가 크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크기를 상당히 수 킬로미터의 상에서 보면은 예. 사실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레이더에도 뭐 굉장히 점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잡혔다 안 잡혔다 하니까 결국 우리의 공격 헬기라든지 경공격기가 떴지만 네. 그걸 격추하는 데는 실패를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은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무인기를 이 백주 대낮에 띄움으로써 네. 우리 군이 굉장히 허를 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말이죠. 네네. 지금 아까 그 군 당국의 그 해명을 보면서 예. 대단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탐지조차 못했는데 이번에는 탐지에는 성공했다. 그런 변명을 내놓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삼성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요. 2014년에 그 우리 청와대 인근을 돌다가 예. 고정에서 떨어진 거. 그때는요.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고가로 그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사옵니다. 예. 그럼 레이더를 사갖고 와갖고도 탐지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탐지한 건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그 고가의 이스라엘 레이더를 사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5시간을 비행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민가의 피해가 예상돼서 뭐 했다는데 5시간 동안 그럼 계속 민가의 피해가 있는 그런 장소만을 이게 무인기가 돌아다녔는지 네.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100발 쐈는데 한 발도 못 맞췄다. 그럼 100발은 왜 쏜 거죠?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쐈는가? 네. 근데 왜 한 발도 안 맞았는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 2014년에 우리 청와대에 떨어진 그거를 모형으로 해갖고 모의 실험을 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화기로 쐈는데 그 적중률이 아주 형편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이후 그걸 개선하기 위한 예. 어떠한 노력들을 우리 군에서 해왔는가? 예. 이런 점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2017년 이후 이 예.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그 훈련이 전무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정도 우리 기본은 했다.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그 납득할 수 없는 변명성 그 해명에 불과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군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인기에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했는데 민간인 피해를 우려했다. 그리고 일부 무인기는 아파트 지역을 저공 비행을 했다. 그래서 사격할 경우에 민가 피해가 우려돼서 격추를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 뭐 드론 띄운 거 이렇게 사격하는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뭐 수백 발 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격추가 가능하냐 이런 좀 의문점이 들 정도로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가나 뭐 도심이 아니었으면은 가능은 했다 뭐 말은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런 비행기는 좀 크다고 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레이더에 잡히니까 바로 이제 격추시킬 수 있는데 뭐 1m, 2m 정도 되는 건 또 그것과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사분계선 넘는 순간 영공 들어오자마자 바로 격추 사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공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육안으로 쏘는 거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영화인데요. 이게 드론 떼죠. 드론 떼 엔젤레스 볼룬이라는 영화인데 드론들이 자포가는 겁니다. 자포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조그만 박쥐 크기만한 이 조그만 드론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저런 정도의 자폭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 어제 들어온 거는 무인기 형태, 비행기 형태의 이제 일종의 드론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른바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서 우리 군 훈련도 좀 줄였고요. 사실 이 전방에서 정찰하는 것들도 다 뒤로 물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훈련 같은 거, 이 도상 훈련 말고는 실제 이 기동 훈련 같은 건 없었던 것도 현실이라서 윤 대통령이 지적하는 부분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말 제대로 대비하고 훈련했었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성인에 의한 대북 정책이 이렇게 위험한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치 전 정부 책임이고 현 정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실제 뭐 민간인 피해가 우려돼서 사격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국방부나 합참에서 정말 좀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면 대피 문자라든가 어떤 대공 메시지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무장한 드론이라든가 무인기가 왔을 때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전혀 대피 문자가 안 오면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고 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들 피해가 될까 봐 격추조차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국방부나 합참의 어떤 책임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이제 중고도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우리가 원점 타격의 정신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가상의 적을 상대로 동해안에 발사했는데 강릉으로 시민을 상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오발 사고인데 이러한 사고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경공격기 출동해서 이 방어하겠다고 했는 경공격기가 오히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나 대비 태세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점 타격, 선제 타격 이런 말보다도 바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위협들을 줄여줄 수 있는 대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군대는 늘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북한의 그 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존해서 너무 좀 방만하게 됐던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 원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2018년 봄이 왔다, 이제 또 가을이 온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 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 이제는 뭐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북한 지도자는 제 멋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채는 기회는 분명히 된 것 같은데 진짜 지난 5년 동안 그러면 무기를 갖다가 레이더를 가지고 들어왔다는데 레이더를 실제로 가동해서 훈련을 하고 실사교육을 해봤는지 이것부터 뭐 지난 5년 동안 뭐 8년 2014년도가 이제 처음이지만 이제 최근엔 2017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사실은 방공포병이 실제로 포를 쏘고 레이더에 맞춰서 방공포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격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안 했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네.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 군은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군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언제든지 훈련하고 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넘어올 때 사실은 그 대공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쏘지 않았던 것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 사실 김포 쪽이랑 이런 쪽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렇긴 근데 하죠. 예. 거기서 사실 비행기들이 기총사격을 잘못하면 사실 낙탄에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왜 지상 포대들은 없었을까? 아니면 그 예. 지역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대공 기관총 같은 거 한 뭐 20mm 정도로 쏘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대비가 돼 있는 건지 네. 그건 이번에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뭐 전 정부에 대한 뭐 비판이나 책임 전가 이런 뜻보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 조건부 비핵화입니다만. 그리고 그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거든요. 3대 연합연습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명맥만 유지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했고요. 저는 그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비핵화는 안 되고 우리 대응 역량, 훈련은 안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9.19 군사합의가 전방 지역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드론 훈련을 할 수가 없는, 드론에 대한 타격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명국 사령관이 뭐 초기에 그 요격을 격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랬는데 초기에 그런 격추를 시키려면 평소에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했고 작전본부장도 나와서 그 대처가 제대로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계기를 해서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즉각 탐지하고 추격하고 요격할 수 있는 격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번을 그런 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뭐 또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방공포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공포 같은 경우에는 교전 거리에 들어와야지 이제 격추가 가능한데 그까지는 안 오고 이제 왔다가 사라졌다가 뭐 누구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지, 추적, 타격 직전까지 통합적으로 좀 육군과 공군이 힘을 합쳐서 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군이 북한의 이 무인기 공습에 공격에 대해서 일종의 뭐 영토 침범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 역시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북쪽으로 투입을 해서 정찰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어제 합참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에 한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하였다. 네, 자, 우리 송골매라는 이 자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군사시설 찍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온 만큼 대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 자, 저게 이제 송골매입니다. 군에서는 이제 확인을 안 해줘요. 확인 안 해주는데 TV조선이 단독으로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 우리 공격 헬기가 또 드론을 추적해서 MDL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공격 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예전에 없던 거죠. 북한 쪽을 넘어간 거예요. 군사분계선이니까. 저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까지 왔던 무인기는 공격기로 끝까지 추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계자는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이 2개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를 했다. 9.19 군사합의 너무 생각하지 마라. 일단 대응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대통령 지시로 유인 정찰기도 MDL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MDL로 보냈다는 겁니다. MDL로 보내서 대통령 지시로 유인 정찰기까지 보냈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하고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 확전을 각오하고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대통령은 작전 수행 중에 통수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습니다만 지난 5년간 무인기와 관련된 군 훈련 전혀 하지 못했던 거, 이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오로지 북한의 선의와 9.19 군사합의에만 의존하는 것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위험성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 이런 입장도 대통령이 밝혔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 통수권자로서 아주 강력한 그 의지와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라, MDL을 넘어가라고 했고 실제로 우리 그 송골매 두 대가 MDL을 넘어서 그 똑같은 거리를 갔습니다. 아, 예. 그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온 그 거리를 똑같이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서울은 그 군사 분계선에서 가까우니까 거의 서울까지 왔는데 그 평양은 멀기 때문에 평양까지 못 갔는데 같은 거리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전혀 다른 그 대응 방식이죠. 예. 그래서 전에도 이 그 낙탄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는 대응해서 미사일을 쏘다가 낙탄이 됐고 이번에도 또 비행기를 경공격기를 띄우려다가 추락을 했고 또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마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장비의 문제냐 훈련의 문제냐고 보면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계속 대응 조치가 있었어요. 대응 조치가 저기서 미사일 쏘면 같이 쏘고 뭐 폭탄 쏘면 같이 쏘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낙탄 사고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정말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낙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장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비의 문제라면은 북한은 5년 동안 그 계속 이 군사 협정을 맺었지만은 군사 합의를 했지만은 드론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드론과 또 다른 성능일 겁니다, 저게. 근데 우리는 5년 동안 훈련도 하지 않고 장비도 교체하지 않았고 이번 국회에서 또 뭐 드론 관련 예산에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북한은 계속 공격 기술을 그 드론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군사적 공격 기술을 갖췄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5년의 갭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추격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격형 드론 같은 경우는 기체가 크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추락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정찰용은 2m 작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 어려운 것이 그런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정찰용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어떤 훈련 같은 실제 훈련 같은 거를 잘 해보지 않았다는 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에 벌어진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죠. 한번 보시죠.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군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이 그동안 잘못 대응을 했던 것도 대응이 허술했던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고 특히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그걸 앞당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군이 이 드론 부대 창설을 위한 준비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드론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정말 특히 북한의 소형 이 드론 무인기에 대해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 말씀한 대로
우리가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특히 탐지 능력, 그다음에 격추 능력. 근데 격추 능력도 말이죠. 이 격추 능력을 우리는 이제 타격 방식의 그런 방식을 지금 하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격추가 아닌 비격추 방식, 비파괴 방식의 그런 이 격추 방식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밍을 통해서 그들의 그 조정을 아예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아니면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타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 그동안은 쭉 추진을 해왔지만 속도가 더뎠습니다. 이거 속도를 앞당기면 결국 김정은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치명적인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인기 부대, 드론 부대가 이미 2018년에 창설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야지 부대가 훈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미일 군사훈련도 있습니다만 한미일 군사훈련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내에서 군사훈련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드론 부대에게 드론 준비를 하지 말라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정치적인 관점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나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을 떠나서 군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무인기 드론이 탱크를 잡고 가성비 좋은 그런 무기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0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북으로 보내서 우리도 똑같이 정찰훈련을 했으니까 보복 응징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화도 중요하고 국지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보다는 남한으로 넘어오는 이런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더 보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방부나 합참 그리고 각군 부대가 한미일연합훈련 외에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대화만 한 게 아니라 국방력이라든가 군비는 충분히 예산은 더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확보한 예산으로 만든 F-35라든가 막강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잘 전술에 또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이런 지적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력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북한이 조금 더 우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영 원장님? 북한에 지금 무인기가 한 1000여 개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더 확장돼 있을 수도 있고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심히 바라봤을 거고 그럼 뭐 우리도 화면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반탱크 수리탄을 무인기가 가져가서 탱크에다 뚫으면 탱크가 70억짜리 탱크가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새로운 현대전이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아마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왜 뭐 기록이라는 큰 새 같은 것보다 더 작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드론이. 그리고 한 3000m만 뜨면 육안으로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M16이나 뭐 우리 K1, K2 이 소총으로도 그걸 맞히기가 힘들거든요. 이건 적어도 한 12.7mm나 20mm 정도를 쏴야 이게 맞추는 건데 이게 아마 이번에 우리 군에게 우리 국가에게 경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국민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훈련 문제를 얘기하는데 군대가 기계 앞에 앉아 있어서 훈련을 안 하고 실탄 사격을 안 하면 그건 그 장비는 있으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6개월 정도 조금 지났는데 사실 지난 5년 동안 무슨 장비를 뭐 늘더라고 F-35 들어왔다 그러지만 북한은 또 다시 옛날 전쟁으로 아주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서 무인기를 또 쓰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대비책 2017년에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동안 뭘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북한 무인기가 넘어올 때 휴전선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지휘관들한테 군 휴전선에 있는 지휘관들의 명백히 지시가 내려갔었느냐. 이런 것도 이번에 몽땅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한번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북한 무인기가 와서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정말 예. 이건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가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은 매우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비대칭 전략을 꾸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인기 동원한 것도 이렇게 매우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서 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악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폭 테러 뭐 이런 것도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까? 북한 무인기도 수류탄을 탑재한다든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그 인정했듯이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능력은 있는데 뭐 이 무인기에 여러 가지 타격 체계라든지 또는 뭐 생화학 이런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회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문장훈님, 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겁도 나고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 드론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무기 개발 과정을 보면 사실 재래식 무기로 우리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대칭 무기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돈이 덜 들면서도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핵무기입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이고 지금 보시는 이 드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에 방금 한민구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드론에다가 생화학 무기라든지 실제 뭐 핵무기도 탑재가 가능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에게 보낸 무인기는 아주 작은 정찰용 조잡한 정도의 무인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응을 할 때 아마 수위를 염두에 두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덩치가 큰 우리 공격용 드론이 왔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격추를 시켰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다양한 무인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 작년 8차 당대회 1월 8차 당대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km 전방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정찰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하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동안 파악했던 무인기의 역량을 뛰어넘는 예. 그런 역량을 구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예. 그건 앞서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또 작전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첫째는 탐지입니다. 조기에 탐지를 해야 되고 탐지가 되면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는 이런 타격 능력을 함께 구비해야 되고 네.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대가 제대로 구비가 돼서 훈련이 돼야 그래야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우리 대응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점검하고 훈련하고 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 어떻게 보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 근데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먼저 이걸 무시했을 경우에 또 빌미가 잡힐 수가 있어서 우리가 취소를 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거 윤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데요. 이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이 군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9.19 군사합의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상대가 이행을 할 때 우리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시나요? 하여튼 이 안보 북핵 대응을 해나가는 그 안보 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요. 그래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동일하게
더 많은 우리가 대응을 한 겁니다. MDL을 넘어서까지 무인기가 가서 송골매가 가서 군사기지를 촬영하고 왔는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조선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드론 도발과 관련돼서도 언급이 일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는요,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걸 파기 선언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어제 이제 무인 정찰기를 보낸 것은요, 그 9.19 군사 합의 위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는요, 뭐 비례성, 충분성 원칙에 따라서 대응 그 조치를 취한다. 이게 우리 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는데 문 전 대통령 그래도 이게 소중하니까 우리라도 지키자 하는 거였다면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9.19 군사 합의를 계속 우리가 준수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소모적이다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요. 평가하는 거 보면은 결국 이제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 맞고 이제 패망을 했지만요. 한때 이제 일본군에게 고전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나오는 평가가 일본의 제일 골치 아픈 게 미국 입장에서는 네. 가미가제 특공대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여기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게 현대판 가미가제 특공대고 네. 우리가 WMD 대량 살상 무기 하는데 주로 핵하고 미사일만 생각하는데 거기 WMD 대량 살상 무기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라는 건 이걸 엄연하게 우리가 보고 저 드론은 바로 자폭 드론인데 예. 거기에 이제 생화학 무기 왔을 때 핵 미사일만큼의 파괴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예. 핵 미사일 대응에 상응하는 정도로 아주 비상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들이 충분히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이 책임은 김정은이거든요. 예. 북한에게 규탄의 목소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덮여가지고 우리 군이나 정부 쪽으로 화살이 돌아오면 결국 김정은이는 팔짱을 끼고 쓱 웃으면서 이 값싼 걸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했구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군축 얘기를 한 것은 유럽에서도 군축이 있었습니다. 이 군축은 기본적으로 상호 정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을 위해서는 정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9.19 군사합의에서는 우리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찰 역량을 손발을 묶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이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9.19 군사합의는 뭐 과거의 항복문서였다 파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정부 최근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보면 이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저 파기는 뭐 우리 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김정은이 이런 걸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도발을 하면 반드시 반대급부, 다시 말하면 엄청난 뼈아픈 결과가 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 따르면요, 대북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인근의 양강도 삼지연을 방문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발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인기 도발전에 이제 만약 갔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삼지연에 갔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예정됐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유례 없이 강고하고 격렬했던 투쟁이 올 한 해였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질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거든요. 자, 고 부원장님, 삼지연 갔어요, 안 갔어요? 삼지연 간 거는 뭐 거의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 장성택 처형 때 이제 삼지연 8인방 회의라 그래서 측근들 데리고 가서 중요한 조치를 취했고 2017년도 화성 15 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평화 공세를 할 때 이제 뭐 평창이 봄이라고 뭐라고 할 때 그때도 백두산에 삼지연에 다 갔거든요. 네. 이번에는 지금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원회의는 26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당연에 전원회의 시작이 예. 됐는데 이 전원회의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도 투쟁 방향을 정한다는데 투쟁 방향은 나왔습니다. 올해보다 더 격앙된 태세로 대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는데 네. 강대 강대치가 아니고 강대 깡대치다. 아주 깡으로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원회의나 삼전 가는 것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무력 도발을 했다는 거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무슨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뭔가 더 큰 도발을 하는 빌미로 삼으려고 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뭐 이번에 파주까지 왔다 간 거는 북한이 6.25 때 내려온 그 축선을 따라서 거의 내려왔다 갔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정찰하는 목적이 있었고 뭐 김포 쪽에 왔던 거는 아마 이 주 공격선을 아마 혼란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김정은은 조금 더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냥 자기는 뭐 바이든 정부가 바뀔 때까지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바뀔 때까지는 깡으로 버티겠다. 이게 아마 내년도 기본 총노선으로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심정들을 이런 것들을 토론하게 해서 측근들 뭐 조영원이나 최룡해 같은 측근들을 데리고 삼전에 가서 뭔가 모의를 하고 돌아와서 전원회의를 연구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9.19 군사합의 우리가 먼저 깨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 뭐 사무나 됐는데 누가 깼다 안 깼다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 군사 합의라는 거 9.19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 속초 앞바다에다 대고 뭐 미사일을 쏘고 해상 완충 구역에다 수백 발 수천 발의 포를 쏘고 있는데 9.19 합의를 먼저 깨느냐 안 깨느냐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넌센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건 뭐 북한이 하는 것만큼 우리도 똑같이 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한 무인기 띄웠다가 그다음에 도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내년도에 더 격앙된 태세로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무인기 자체가 다음에 있을 그 어떤 뭐 NLL이나 DMZ상에서의 그 어떤 도발의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북한이 코로나 19가 북한에 그 확산이 된 것은 남측 때문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이 그나마 표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서울이 우리의 표적이 됐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술핵 운용부대의 표적이 바로 서울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무인기가 우리가 호를 찔린 것과 같이 성동격서와 같은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도발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우리 군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인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빨리 바로잡고요.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이 가능하게끔 대비태세 철저히 해야겠다는 교훈 이번에 얻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 진행 검사들 16명의 신상을 공개했었죠. 뭐 계속해서 일파만파 파장이 번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 김의겸 대변인 이름 공개한 것 가지고 왜 과민 반응이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표를 찍는다 그랬는데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담벼락에 대고 욕하는 거고 SNS에 몇 자 끄적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안다고 해서 지금 서슬퍼런 검사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지금 치열하게 입장을 놓고 이 반박과 또 반박, 재반박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박성민 전 미소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공개가 안 됐던 정보가 아니라 이미 사실 윤석열 사단 검사 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예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를 정당 차원에서 일부러 유포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할 거냐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사실은 이 행동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민주당이 한 이 행동의 의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사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 했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양면적인 효과를 지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대변인과 한 장관 서로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렇게도 좀 대립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검찰 수사가 대단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어두운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똑똑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란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어두운 역사의 일부다. 한쪽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단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의 법치주의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공정한 법의 그런 잣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어느 사람이 무슨 수사를 받는다, 어느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 좌표치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국민도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에서 예를 들면 이것이 뭐 야당을 위한 것이다, 여당을 위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한번 좌표치기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 어느 국민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검찰에서 매우 유감이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특히요, 이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송 본부장님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뭐 어떤 검사의 수사 검사의 어머님은 그 뭐 하여튼 어떤 몸 조심해라 이런 뭐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또 가족들도 어차피 이렇게 딱 좌표가 찍힌 거는 맞아요. 좌표가 찍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검사에 대해서 또 신상 털기 같은 것도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했느냐? 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했겠죠. 이게 그냥 만들어서 웹자부에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전국의 각 지역당에 다 돌렸습니다. 지역당에 다 돌렸어요. 그럼 이게 목적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걸 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마치 현상 수배하듯이 저렇게 하고 또 저기다 윤석열 사단하고 도장 쾅쾅 찍는 거는 이것은 이 수사를 법적인 그 책임, 그러니까는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문제로 가져가기 위한 저는 상당히 의도된 그 행동이라고 봐요. 여기서 전국 지역당에 다 이렇게 배포를 한 것부터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 각 그 검사별로 뭐 성남 FC 수사 또는 뭐 대장동 수사, 뭐 변호사비 대납 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저것이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한 명의 그 야당의 대표가 대선도 출마했던 대표가 저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것이 전부 다 조작이라고 하면은 저기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조작됐다는 그것을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면 저 대자보, 저 웹자보 저것은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의혹을 실토를 하는 거라고 봐요. 본인들은 이것을 정치적 그 쟁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지역당에 뿌리고 했지만 저렇게 많은 것이 있구나. 저 한 명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검사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뭐 40명이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60명이라고 했죠. 이재명 수사 60명. 그러면은 이재명 60명의 검사가 전부 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야당 파괴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많은 국민들, 상당수 국민들은 아니 검사가 정말 60명이나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할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100명이 넘는 또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요. 여야가 공식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야당 당대표를 올가매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검찰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민주당의 수사검사 좌표찍기는 사법 테러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찍기를 통해 해당 검사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쯤 되면 좌표찍기는 민주당만의 고유의 구태 DNA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렇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오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고 자칫 우리가 법치주의나 헌법 정신에 위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나 수사의 기본적인 기조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의심이 들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지적을 또 야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 우선 이상민 의원의 얘기가 뭐 구구절절로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도 파괴하고 있고요.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 민주공화국의 대원칙 또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런 건데, 아니 정치인들은 다 신상이 공개돼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은 표를 출마를 해서 득표를 하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에 관한 정보는요 상당히 뭐 아주 사적인 정보가 아닌 한 웬만한 건 다 공개됨이 마땅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법 작용을 하는 검사나 판사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면 이 검사나 판사는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여론의 압박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법치주의, 법의 지배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이 헌법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검찰 수사가 이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민주당 눈에는 정치적인 공격으로 보이지만 그게 다 법리적으로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위반했다, 이런 다 혐의 사실이 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거라고 의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죠. 네. 그게 검찰의 수사가 왜 법적으로 잘못됐는지 법리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자신이 없는지 계속 이거는 뭐 그냥 답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저거는요 명백하게 16명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윤사단이라고 다 찍어놓으면은 저 16명 검사, 니들은 정치검사다.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거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저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변호사님. 근데 이게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대응이 되나요? 검찰에서 1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다, 또는 대장동이다, 성남FC다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사전적인 대응 방법은 없다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방법은 지양되는 게 맞다 생각돼요. 네. 다만 이제 언론 기사에서 이미 검사의 실명과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는가 그 직제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처음 공개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사진 공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 정치권이 굉장히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만 기억을 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했을 때 주호영 비대위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황모 부장판사가 마치 무슨 지역의 사람이고 무슨 연구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승소한 거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법원을 향해서 선을 넘지 말라고 가처분 신문 전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네. 번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바로 좌표를 찍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탐사
뭐 찰리스트 사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토킹 사건이 있는데 뭐 잘못했으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면 어떤 고통을 따르는지 봐라라고 좌표치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고소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처벌돼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니까 경찰이 그냥 뭐 압수수색을 아주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한동훈 장관 개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검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놓고 이렇게 좌표찍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내로남불 상대방의 어떤 공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좌표를 찍지는 않았는지 이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독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들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검사가 책임을 져도 되는데 왜 유독 전 정권 수사에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이 많이 맡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지난 정권에서 권력 수사하다가 다들 밀려났다가 다시 복귀되던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 정권 때 이 핍박받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뭐 특수부 검사 중에서도 뭐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일부에서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뭐 사건의 결과, 재판 결과로서 이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제 저희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초안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은 게 바로 이 대표 측근들이 주도했다. 당 차원에서 할 일인가, 과연 이게. 근데 당 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 측근들이 다 자료 모으고 법사위 통해 자료 요청했고 명단 공개했다. 이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당 홍보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대표 측 인사들이 대거 이 관련이 됐다.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박성민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아무래도 그런 표를 만들고 발표를 한 것은 어찌됐든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런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 이것이 정말 민주당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했는가라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부당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기사가 아니더라도 아마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도 이제 공개는 될 수 있는 이름들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 차원에서 이것을 전략적인 행위로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행위의 득실을 따졌을 때 국민들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나서서 검사들 이름 공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공개하고 앞으로도 압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당이 굉장히 큰 당이고 국회의원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을 가진 당이라고밖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 상황에서 구태여 검사들의 이름과 뭐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 차원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 대표가 당 대표실에서 다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해서 좀 업데이트 해달라고 그 법사위 쪽에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그걸 넘겨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지. 뭐 김의겸 대변인은 이것도 뭐 이심전심으로 협업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취재 결과는 그 이것도 대표실에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실에 했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당을 사당화한 거죠. 사당화해서 관련 자료를 주고 이것을 업데이트하라고 하니까 당 차원에서는 아직은 뭐 당 대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력을 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그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좌표를 찍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가장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것은 이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6개 이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 대표가 이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명단을 기본 자료를 주고 이것을 당에서 업데이트해라. 그리고 홍보국에서
이것을 전국으로 다 뿌렸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아니면 이준석과 관련된 이런 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지금 그 행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지금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당 대표실도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 저 국회의원 보좌관이면 누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법원에서 검찰에서 소환 통보 왔을 때 전쟁입니다 했던 보좌관이 있어요. 그 보좌관인지 모르겠지만 보좌관은 2명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국회의원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 당 쪽에다가 이거 자료를 좀 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넘겨서 이걸 전국 위원회에 전국 각 지역에 뿌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사당화가 됐다. 그렇게 저는 연결이 되는 것이고 다른 그 어떤 이준석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사 명단 공개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택배 온 거 이렇게 봤던 분들 있죠. 더 탐사라는 곳. 한동훈 장관 집에 대한 주거 침입 혐의로 더 탐사 대표 강진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최모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 주거 침입, 보복 범죄 혐의 등 이와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주거 침입에 대한 것들은 영장 청구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보복 범죄인지 아니면 스토킹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불분명합니다. 다만 검찰이 일단 이 강진구 더 탐사 대표 그리고 최모 씨에 대한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최단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 공동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그 당시에 한 3-4명이 함께 주거 침입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거 침입이고요. 이 보복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더 탐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 당신도 한번 느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와 또는 고발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복범죄 혐의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3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 네. 세 번째가 도주의 우려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장 청구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적인 범죄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범죄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의 소명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 보실 때 어때요? 저는 예상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돼야죠. 그런데 장관이 어떤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공격 성향으로 지금 더 탐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소 고발을 한다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고 너무 강하게 메시지를 하는 것들은 실은 좌표 찍기를 넘어서 권력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앞서서 언론에 대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법무장관으로서 맞는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 개인 자격으로 일단 고발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집에 가족만 있는 집에 5명이 와가지고는 문 두드리는 거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어떨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본부장 작년 1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민주당 친문 윤건영 의원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 경위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유동규 씨가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론을 만났는지. 한번 보고요. 판단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이 부분은 또 법정에서 가릴 부분은 아닌 거니까 예,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윤건영 의원을 2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을 전후해서요. 당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던 작년 1월에는 이 대표와 윤 의원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이 뭐 일종의 이제 폭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유동규 본부장의 그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는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하고 만나면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캠프의 상황실 부실장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윤건영 씨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도 그때 이제 이재명 캠프에 일하다가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안면을 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있을 때 2번을 갔다. 근데 간 게 뭐 때문에 갔냐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요. DMZ를 세계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공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동규 씨가 그때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경기도 일대 그 DMZ를 어떻게 하면 생태공원을 할 것인지 그거를 그 플랜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보고하러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당시 그 실장에게 보고하러 2번을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윤건영 실장하고 제일 안면이 있고 인연이 있었던 게 유동규 씨다 보니까 오히려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윤건영 의원 네가 좀 그 지사님한테 연결 좀 시켜봐라 해갖고 뭐 어디 연락을 했고 그 통화 내역까지 다 나오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줄곧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다. 내 선거 도와준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저희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뭐 비서실에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돈이라도 대신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현재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작년 연말에 일방적으로 사표내고 나가버렸는데 그 이유도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380억 영화사업 투자 자금을 출연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이거 안 된다 해서 제가 그걸 안 해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자꾸 무리하게 엮지 말고. 네, 박정희 선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정치적인 조력자로서 얼마나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정치적 조력자가 맞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는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피의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은 좀 과장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정말 저런 만남을 주선했다고 해서 핵심 관계자였고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 변호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검찰에? 저는 당연히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요. 그래야지만이 야당의 정치 탄압이라든가 정적 제거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두산 임원을 직접 만나서 청탁을 받은 정황 있다. 이게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